안녕하세요. 물과 도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일단 오늘은 수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일정 관련해서 이제 공지를 드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일정 관련된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수업이 올라가는 게 이제 10월 1일이죠.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녹화는 9월 24일에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수업이 원래 이제 수업하는 날짜는 이제 10월 1일일 거고, 일정상 따지면 이제 다음 이 수업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민영화에 대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수자원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 그 대체 수자원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하려고 해요. 한 학기에 실시간 수업을 3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10월 달에 그나마 좀 시간이 좀 괜찮아가지고 10월 달에 되도록이면 많이 하려고 해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10월 15일에 실시간 수업을 할 거니까, 다들 그때는 좀 금요일에 이제 원래 우리 수업 시간에 시간을 비워주시기 바라고요. 참 수업 시간에 시간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정상 따지면 그 다음 주가 저희 중간고사거든요. 근데 이거 중간고사 일정은 학교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10월 22일쯤에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것 같아요. 뭐 늦어도 아마 29일에는 보게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중간고사는 그냥 온라인으로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픈북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문제를 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날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22일에 중간고사를 볼 거다,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거 날짜 바뀌면 바로바로 공지를 드릴게요. 이게 학교 시험 기간이 이때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아니면은 그때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10월 29일, 그러니까 중간고사 본 다음 주, 이때도 그냥 실시간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0월 달에 최대한 많이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때도 수업을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이번 10월 15일에 실시간 수업하고, 10월 22일에 중간고사 보고, 10월 29일에 또 실시간 수업을 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실시간 수업을 3번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한 번 아마 11월 달 말쯤이나 12월 초쯤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뭐 일정을 좀 잘 비워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지사항은 여기까지고, 이제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오늘 수업 주제는 이제 홍수라는 주제로 하려고 해요. 뭐 다들 홍수라고 하면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뭐 홍수가 이렇다, 뭐 이렇게 해서 피해가 많이 났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홍수가 나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일단은 홍수가 나는 형태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제가 PPT를 구성을 했는데, 마치 이게 시간 순서인 것처럼 보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 순서인 건 아니고, 그냥 홍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구분해 놓은 거니까, 그냥 이런 유형의 홍수가 있고 이렇게 막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뭐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크게 부른 물 자체를 홍수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쳤다, 물에 잠겼다, 그러면 다 홍수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홍수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막 그냥 물이 넘치고 물이 많은 것 같고 홍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고 어디가 잠기고 뭐가 썩고 뭐 이래야 좀 우리가 홍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 홍수라고 얘기하면은 뭐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를 홍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TV 같은 데 많이 보면은 뭐 벼가 누웠다던가, 뭐 비닐하우스가 잠겨서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썩었다던가, 뭐 물에 잠겨서 사람들이 뭐 보트를 타고 뭐 탈출을 한다던가,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홍수의 모습이죠. 특히
뭐 이런 홍수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옛날부터 뭐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것 같은데, 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그 성경을 보면은 뭐 노아의 방주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저희가 뭐 성경을 읽은 건 아니지만 대충 그 전에 들은 이야기를 얘기하면은 뭐 옛날에 뭐 인간이 살았는데 인간이 워낙 뭐 타락하고 못되게 굴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몹시 언짢아서 얘네들을 다 죽여야겠다 생각을 해서 홍수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는데, 뭐 노아라는 애는 그래도 그 중에 괜찮더라 해가지고 노아 꿈에 나타나서 배 만들고 동물을 한 쌍씩 태워라 해가지고 노아가 그대로 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뭐 대충 그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 노아의 방주가 굉장히 홍수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되고 제일 유명한 그런 설화인데, 또 이 시기에 비슷한 때 뭐 비슷한 홍수 관련된 설화가 뭐 세계 여러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홍수와 늘 함께 해왔고, 근데 그 홍수는 이렇게 늘 함께 했지만 늘 거의 대부분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홍수와 이렇게 투쟁하고 얘를 어떻게 보면 막아보려고 하고 뭐 이랬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역사가 심지어 뭐 현대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 엄청나게 뭐 비가 많이 와서 홍수 관련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눈덩이처럼 불어난 뭐 중국 허난성 폭우 피해, 뭐 부실된 책임론의 국무원 조사 착수 뭐 이래가지고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터널이 침수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차가 침수됐을 뿐만 아니라 뭐 중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뭐 되게 인명 피해가 적었다고 하지만 뭐 실상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났을 거로 예상되는 뭐 터널이 침수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홍수 피해로 50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되고 뭐 자동차 공장이 침수되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뭐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유럽에서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그리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홍수 피해가 워낙 심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대피하고 뭐 이랬던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이처럼 이게 다 2021년도 올해 여름 기사예요. 2020년도 기사도 있고. 어쨌든 근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홍수 관련된 피해가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홍수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홍수가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연 상태일 때, 뭐 농경 사회일 때, 뭐 도시가 됐을 때, 그다음에 도시가 발전했을 때 그런 경우에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일단은 자연 상태에서 홍수가 났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풀이 있어요. 뭐 완벽한 자연 상태죠.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비가 온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물이 넘치겠죠. 근데 뭐 물이 넘치지만 뭐 인근에 뭐 사람들도 없고 사람들이 뭐 만든 시설 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한 피해가 없이 이렇게 그냥 풀이나 뭐 나무 같은 게 물에 좀 잠기고 말겠죠. 근데 이 자연상태 하천이란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연상태 하천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구불구불한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미국에 있는 강인데, 하나는 키시미 강이라고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거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건 오웬스 강이라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강인데, 다들 이렇게 구불구불한 형태를 띠고 있죠. 보통 이렇게 자연형 하천, 사람이 손을 대기 전에 하천들은 보통 이렇게 구불구불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고요. 뭐 이게 미국이 땅덩이가 넓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우리나라 것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자연형 하천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에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모습을 많이 띠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연 하천의 단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땅이 있고 하천이 흐르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요 옆에 있는 땅을 이제 범람원이라고 하는데, 이 범람원이 왜 범람원이라고 하냐고, 발음이 어렵네요. 범람원이라고 하냐면은, 홍수가 발생했을 때 물에 잠겨서 그냥 범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2번 보면 이제 홍수 발생 시가 해가지고 물에 잠긴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물이 이제 비가 계속 와가지고 하천 수위가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 위치보다 더 많아지면은 물이 이렇게 넘치겠죠. 물이 넘칠 때 당연히 하천 중심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좌우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겠죠. 근데 이게 물이 흘러나갈 때 물만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물 안에 그 안에 뭐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돌도 있고 이렇게 같이 쓸려서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돌이나 모래들도 같이 이제 물이 좌우로 퍼짐에 따라서 이 돌과 자갈이나 모래 진흙 이런 것들도 좌우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무거운 건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건 나중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하천 중심이랑 가까운 곳에는 주로 이제 큰 애들, 돌이나 자갈, 뭐 모래 이런 애들이 떨어지고, 뒤로 가면 이제 진흙이나 좀 고운 흙들,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비가 멈추고 물이 빠지면은 이렇게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이 양 옆에 이제 많이 쌓여 있어서 약간 이렇게 벽 같은 걸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 벽 같은 거 만든 거를 보통 자연 제방이라고 합니다. 보통 제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홍수를 막으려고 하천 양옆에 세운 벽을 얘기하는데, 이 벽이 이제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자연 제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사진 보시면은 하천이 있고, 요 위에 약간 모래나 흙들 같은 거 쌓여서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자연 제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배후 습지라고 하는데, 이 여기는 이제 모래나 자갈, 돌 같은 큰 것들이 떨어졌으면은 요 뒤에는 이제 자그마한 뭐 고운 흙이나 뭐 진흙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배후 습지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배후 습지가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운 흙들이 이제 많이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홍수가 이제 위에 상류에 있는 흙들을 쓸어 내려오면서 여기 쌓아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발생했을 때 주기적으로 여기 새로운 토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농사로 소비되는 토양에 영양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농사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주로 이 하천이 있으면 하천 옆에 떨어진 배후습지에다가 사람들이 보통 많이 농사를 짓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산임수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천이 흐르면은 여기 이제 농사를 짓는 땅을 농사를 짓고, 그 뒤에 이제 마을을 만들고, 그 뒤에 이제 산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범람원이라 가지고 되게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서 이런 식으로 농경 사회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 사회로 넘어오면은 일단 있는 풀들 다 베어내고요. 여기다가 이제 농사가 잘 되는 땅에 농지를 지어야겠죠. 뭐 논이나 밭이나 짓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사는 약간 전형적인 배산임수 같은 형태, 뭐 이런 거를 띠면서 사람의 인간의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도 비는 오겠죠.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또 많이 오면은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겠죠. 그래서 이 홍수가 나면은 보통 이렇게 농사 지으면은 뭐 이렇게 농작물들이 다 물에 잠겨서 엄청나게 농촌에 피해를 많이 주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 농경사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로 이게 이제 나눠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얘를 적극적으로 아예 농사에 이용해 버리던가, 아니면은 얘가 농사에 방해되니까 최대한 막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많이 이용한 쪽은 이제 고대 이집트예요. 이집트 문명이 아무래도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왕조도 만들어지고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뭐 피라미드 벽화 이런 데 보면은 당시에 이제 농사 짓는 모습들이 벽화에 그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에다가 이제 채찍질해서 뭐 밭 가는 모습이나 아니면 추수한 다음에 나다를 터는 모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집트의 농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나일강이 매번 이제 비가 오면 홍수가 나잖아요. 처음에는 뭐 아마도 홍수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뭐 이랬겠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계속 얘가 홍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 홍수 패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홍수가 날 때 농사를 쉽니다. 농사를 쉬었다가 홍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홍수가 또 일어나기 전에 또 얘를 치수를 다해서 밭을 비워둡니다. 그럼 또 홍수가 나서 이제 또 물이 차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홍수가 나면 뭐가 좋냐면은,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늘 홍수가 6월에서 12월쯤에 나는데, 홍수가 났을 때 그냥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류에서 이제 흙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영양가 많은 흙들이 여기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고 나도 흙은 그대로이니까 여기다 이제 씨 뿌리고, 5월쯤에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다시 6월부터 홍수가 나길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홍수가 나는 패턴을 농사에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나면 농사를 망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나지 않으면은 새로운 흙들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사회랑 반대죠. 그래서 홍수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이집트 내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홍수를 이제 적극적으로 막았던 쪽은 이제 중국 황하 문명 쪽이에요. 그래서 황하강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 문명이 처음 발생하게 되는데, 이 황하강이 이제 비만 오면 엄청나게 넘쳐가지고 뭐 논밭은 물론이고 인명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중국에서 왕조가 생긴 처음부터 굉장히 요 홍수를 막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잘 막아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우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이 사람 아빠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홍수를 제어하고 황화강의 홍수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일을 잘 못해서 목이 잘립니다. 그 다음에 참 잔인하죠. 아들 보고 너가 그럼 대신 잘해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치수를 맡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치수를 잘해가지고 황화강의 홍수를 굉장히 크게 막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치수 사업, 그러니까 홍수가 나지 않도록 그 황화강을 다스리는 사업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왕까지 돼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수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굉장히 노력을 한 상태죠. 어쨌든 또 시대가 흘러 이제 도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되니까 이제 논이나 밭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서 살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가 됐다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거 아니겠죠. 또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오면 또 당연히 하천물을 넘쳐줘야 되겠죠. 넘쳐주면 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겠죠. 이 상태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좀 더 홍수를 막기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홍수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만든 게 댐이에요. 댐을 만들어서 이제 위에 커다란 호수를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처음에 여기 이제 물이 고이고 요 아래는 물이 잘 안 오도록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천을 직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꾸불꾸불한 하천이다 보니까 물이 천천히 빠지죠. 물이 천천히 빠지니까 홍수가 나기 좋잖아요. 그래서 하천을 아예 직선으로 만들어서 비가 와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몰려오더라도 그냥 쫙쫙 빠져서 여기 홍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거기다가 이것도 불안하니까 양옆으로 높은 제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막는 벽이에요. 이 제방을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댐도 짓고 하천도 직강하고 제방도 건설하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오더라도 물이 넘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시가 건설되면서 댐이나 제방이나 하천 직강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수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면서 홍수를 적극적으로 막기 시작을 할 때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들이 댐이나 보호의 건설, 그 다음에 제방의 건설, 아니면 하천의 직강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댐이나 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많이 얘기는 들으셨죠? 하천이 흐르는 거를 수직 방향으로, 그러니까 직각이 되게 물을 막는 거를 보통 댐이나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댐 같은 경우는 용수 확보뿐만 아니라 발전, 홍수 방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그래서 다목적 댐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 같은 경우는 물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일종의 커다란 작은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구조상이나 기능상으로 댐이나 보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해요. 다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단순한 조건은 높이가 15m 이상이면 댐이고 15m 이하면 보고 이런 그런 기준들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댐이나 보나 둘 다 이제 물을 수직으로 막아서 뒤에 커다란 호수를 만들어서 하류 쪽의 홍수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상류의 홍수를 유발하고 상류의 많은 부분을 물에 잠기게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강물을 막음으로 해서 기존의 서식지를 파괴해서 이제 생물들의 생태계를 단절시킨다던가 아니면 수질 오염을 가중시킨다던가 이러한 문제점들도 같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연어 생태계 파괴인데 댐을 건설하다 보니까 연어가 원래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 서식지로 가서 알을 낳고 그래야 되는데 연어들이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어들이 그 댐 밑에서 그냥 대량으로 죽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통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댐을 해체하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댐을 해체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방인데 제방 같은 경우는 그냥 하천에서 홍수를 막기 위해서 높이 쌓은 그냥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하천의 경우는 원래 이제 그대로 뒀을 때는 평소에는 비가 안 왔을 때는 물 수위가 이만큼이다가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물이 여기까지 차오른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제방을 지음으로써 이렇게 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평소에는 여기였다가 홍수가 나도 여기까지만 하고 요 뚝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방 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뚝을 높게 쌓음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자연하천보다 홍수를 더 많이 홍수 예방 효과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 제방이나 뚝 같은 경우 장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홍수가 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잠겼죠. 그러니까 이 땅들을 하나도 못 썼는데 뚝을 만듦으로 해서 옛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겼던 게 여기가 이제 안 잠기게 됐죠. 그러니까 이 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제방이나 뚝을
이용하면 이렇게 새로운 토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토지 확보한 게 뭐가 좋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가 이제 만약 서울이다 이러면은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렇게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가 잠실이에요. 원래 이제 1963년,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개발하기 전에는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지금 우리가 잠실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내륙이 아니고 섬이었다고 해요. 여의도 같은. 그래서 여기 부리도 있고 잠실도 있고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나눠져서 얘를 감싸서 흐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방을 이렇게 싸움으로 해서 주류 흐름을 위쪽으로 만들고, 요 밑에는 다 메꾸므로 해서 이쪽에 내륙으로 만든 거죠. 내륙으로 만들면서 이 잠실도나 부리도가 옛날에는 이렇게 모래밭이고 비가 많이 오면 다 잠기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아주 비싼 땅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롯데월드 위치가 여기쯤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 롯데월드 가시면 거기 석촌호수 있잖아요. 그 석촌호수가 원래 호수가 아니고 요 송파강을 이제 메우는데, 이 메우다가 일부를 남겨둔 게 그 석촌호수라고 해요. 그래서 석촌호수 보면 약간 이렇게 길다랗죠. 이게 동그랗지가 않고, 이 길다란 게 강을 양옆을 이렇게 메꾸고 여기 메꾸고 살려둔 부분이 석촌호수라서 석촌호수가 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방이나 뚝 같은 경우는 되게 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 신안대랑 가까운 요 중랑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방을 높게 쌓고 요 뒤에 많이 땅을 이제 개발하는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제방 위에는 이제 보통 도로를 놔서 이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중랑천이 있고 이 제방을 이렇게 쌓고 요 뒤에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을 이제 땅을 개발하고 이런 식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세느강인데, 요 옆에 있는 벽이 이제 제방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흐르고 비가 안 올 때는 여기 이제 둔치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놀다가,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요런 데들은 다 잠기고 이 제방을 넘어오지만 못하게 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방이나 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천의 직강화인데, 하천의 직강화는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구불구불한 하천을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천이 구불구불하다 보면 아무래도 하천이 나가는 속도가 느리겠죠. 하천이 이게 흘러나가는 속도가 느리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넘치기가 쉽겠죠. 그래서 얘를 직선으로 만들어서 하천의 유속을 빠르게 함으로써 빠르게 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홍수를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게 하천에서 물을 빠르게 빼주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오히려 여기는 이제 홍수에 대해서 안전해지는데, 이 하류 쪽이 이제 물이 빠르게 빠지다 보니까 홍수가 더 많이 유발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하천 직강화 사례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키신미강 사례예요. 키신미강이 원래 이렇게 자연하천 형태를 구불구불했던 거를 직강화를 한다고 해서 진짜 그 구불구불한 걸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만든 사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디 도로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수로 같이 돼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것들도 되게 대표적인 하천 직강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시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도시도 이제 계속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도시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외곽에 있는 풀들이나 나무들을 다 뽑아내고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멀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제 하수도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수 관거가 이렇게 도시 내에서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깔리게 돼요.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 이제 어쨌든 댐에서 한번 이렇게 막아주고 하천 막아주고 이제 제방도 막아주고 해가지고 이게 물이 넘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천이 범람해서 발생하는 홍수는 이제 어느 정도 막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 이제 하수 관거를 이렇게 깔았잖아요. 이 하수 관거에서 이제 물이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이 넘쳐서 나는 홍수가 아니라 이 하수 관거가 넘쳐서 나는 홍수가 본격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내수 침수나 도시홍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띠게 되죠. 옛날에 서울도 광화문, 강남 이런 데가 물이 잠겼을 때 한강물이 넘쳐가지고 그 물이 광화문을 잠기고 그 물이 강남을 잠기고 이랬던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하수 관거가 넘쳐서 나는 홍수고, 이제 최근 도시에서 이런 형태의 홍수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도시홍수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비가 오면은 이 하수 관거가 이제 빗물을 빼줘서 홍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물이 계속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천에 물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요 땅보다 요 한강물 이런 하천물이 수위가 더 높을 수 있겠죠.
이게 더 높아지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니까 물이 이제 역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역류를 하면서 이제 뭐 그 맨홀에서 갑자기 물이 부글부글 엄청 끓어오른다던가 엄청나게 솟아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홍수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강남이나 광화문에서 홍수가 났을 때 주로 이런 형태로 물이 막 하수관과에서 뿜어져 나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홍수가 많이 났었죠. 예, 여러분들 요 로봇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어릴 때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로봇인데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예, 아재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도시 홍수가 홍수를 유발하는 것 중 하나가 하천 복귀화인데, 보통 하천 복귀화라 그러면 뭐냐면은 이 하천이 흐르면은 하천을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지붕을 씌워서 이 위에 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도로나 주차장이나 건물 올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뭐 서울 같은 경우, 도시 같은 경우 땅값이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땅을 확보해서 뭐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이 되겠죠. 대신에 뭐 당연히 이렇게 묻혀있는 하천은 보통 많이 썩게 되고 뭐 수질도 오염되고 이렇게 쓰레기도 많이 쌓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되고, 이건 이제 하천 복귀하는 공사 과정인데, 이렇게 하천이 흐르면 그 위를 이제 기둥을 세워서 이제 덮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하천 복귀화가 마찬가지로 도시 홍수를 많이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2007년에 제주도에서 홍수가 났을 때 홍수의 원인 중 하나로 이제 하천 복귀화가 손꼽히기도 했는데, 뭐 원리는 되게 단순해요. 복귀화 이전에는 이렇게 흐르다가 복귀하면은 이렇게 이제 네모난 통에서 이제 흐르게 되는 거겠죠. 요 위에 이제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럼 복귀하기 전에 이제 물이 흐르면은 마찰이 이 세 면에서 하나, 둘, 셋 여기서만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근데 복귀하고 나면은 마찰이 하나, 둘, 셋, 넷에서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복귀하기 이전보다 복귀한 이후에 당연히 유속이 떨어지겠죠. 유속이 떨어지니까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강우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더 많이 유발되는 문제가 복귀화된 하천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도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수 관거들,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비를 많이 빼주는 역할을 하는 하수 관거들. 이거 배수와 배수 저번 시간에도 빗물을 빼주는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여기서 주로 하는 거고요. 이런 걸로도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이런 유수지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빗물 펌프장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홍수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방책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하수 관건데, 하수 관거 같은 경우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빗물을 빼주는 관이에요. 그래서 도시 내에서 발생한 빗물을 모아서 인근 하천이나 바다로 배출해주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수 관거가 당연히 크면 클수록 강유 유출이 많이 되니까 홍수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하천 정비 중에서는 이제 제방 같은 역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도시에서 비가 왔을 때 홍수를 방지하는 역할들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 하수 관거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하수 관거가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되면 당연히 홍수가 또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뭐 관로 이음부와의 결함이 있다던가, 뭐 관로가 파손됐다던가, 뭐 균열이 많이 발생한다던가, 뭐 토사가 와서 관이 좁아졌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 충격이 와서 관이 찌그러졌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관이 좁아지면은 여기서 이제 관로 내에서 이제 뭐 빗물이나 하수가 이제 정체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를 제대로 빼주지 못하면서 홍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하수 관거에서 다양한 문제점, 이런 파손이나 뭐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로를 주기적으로 이제 세척해서 뭐 토사나 찌꺼기를 제거한다던가, 아니면 뭐 파손이 너무 심한 관들은 뭐 이렇게 아예 뭐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용량이 너무 작다, 크기가 너무 작다 이러면 아예 교체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홍수를 막아주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관거의 역할을 보면은 이제 시간이 있고 강우량이 이렇게 있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비가 오는 양이 있다고 할 때, 보통 비가 오면 초반에 이제 조금 오다가 중간에 많이 오다가 다시 초반에 이제 점점 작아지는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가만히 그냥 도시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냅두면은 당연히 도시 홍수가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하수 관거가 얘를 이제 모아서 하천 외부로 하천이나 바다 외부로 이제 도시 외부로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 다음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유수지인데, 유수지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배수와 배수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물을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그런 커다란 물탱크, 물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우시 이제 늘어난 강우 유출수를 임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이제 나중에 비가 그치고 나서 이제 천천히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하천 정비 중에서는 이제 댐 같은 역할, 물을 일시적으로 가둬주는 위에서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강우 유출수가 내려올 때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각종 찌꺼기나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와가지고 뭐 대표적인 이제 혐오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지화화시키고 그 위에를 공원화시키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래프에서 이제 보시면은 비가 이렇게 올 때 처음에 적게 오고 많이 오다가 적게 오겠죠. 근데 처음에 일부 부분은 이제 하수 관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배출을 해주는데 요만큼이 이제 남고 얘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당연히 도시 홍수가 유발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유수지를 통해서 붙잡아 뒀다가 이렇게 비가 이제 좀 잦아들었을 때, 여기 이제 여유가 있을 때 모아둔 애들을 이제 배출해주는 그런 식으로 도시 홍수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하수관과 처리 못하는 양을 잡아두었다가 여유가 있을 때 이제 배출해주는 시스템이 유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빗물 펌프장인데, 빗물 펌프장은 뭐냐면은 이제 하수 관고도 있고 유수지로도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물이 너무 차서 이제 도시가 이제 침수될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제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이제 펌프를 통해서 배출하는, 강제로 이제 외부 하천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천의 역류를 막고 이제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하천 정비 중 이제 하천 직강화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빠르게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림 있는데 그림 좀 보기 좋은 걸 보여드리면은, 유수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빗물 펌프장이 있어요. 평소에는 여기 밸브가 이제 잠겨 있는데 비가 계속 많이 오면 유수지도 이제 넘치고, 유수지가 넘치면 그 뒤에 있는 도시가 다 침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밸브를 열고 펌프를 돌려가지고 이 유수지에 있는 물을 억지로 하천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수를 막는 거를 빗물 펌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비가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하수관거 일정 부분 대출해주고, 또 그 위에 일정 부분은 이제 유수지가 저류해졌다가 이 하수관거에 여유가 있을 때 이거 빼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 남은 부분이 또 이제 냅두면은 뭐 도시 홍수를 유발하니까 이거를 억지로 빗물 펌프장을 통해서 이제 도시 외부의 하천이나 바다로 배출을 해주는 거를 이제 빗물 펌프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종합을 해보면은 도시 내에서 이제 홍수를 막기 위해서 뭐 댐이나 보를 설치하고 뭐 제방을 설치하고 하천 직강화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도시 내부 홍수를 막기 위해서 유수지도 설치하고 하수관거 용량도 늘리고 뭐 빗물 펌프장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하면서 하는데, 뭐 이런 시설들이 당연히 크면 클수록 홍수를 막고 뭐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무한정 키우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얘를 어느 만큼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가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질 기준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함에 따라서 이제 수질 기준이 나타났으면은 똑같은 기준이 이제 홍수를 막는 이런 시설들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뭐 홍수 확률은 뭐 시설 크기를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뭐 비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뭐 댐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뭐 이러다 보면은. 반면에 그렇다고 뭐 비용을 아끼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홍수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이런 식으로 홍수 방지용 시설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기준이 필요한데, 이런 기준으로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게 강우 빈도라는 수치가 많이 사용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 강우 빈도라는 게 뭐 보통 여러분들 뉴스나 기사 보면은 뭐 이번에 뭐 10년 빈도의 강우가 뭐 비가 와서 뭐 홍수가 났다, 100년 빈도의 비가 와서 홍수가 났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 몇 년 빈도 이런 거를 보통 강우 빈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정의를 읽어드리면은, 강우 빈도라는 게 주어진 강우 강도를 가지는 강우 발생과 그와 동일한 또는 그보다 큰 강우 강도를 가지는 강우 발생 사이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시간 간격이라고 아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1971년부터 이제 2016년까지 강우량 자료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면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이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그래서 가장 조금 온 애를 왼쪽에, 가장 많이 온 애를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이 가장 많이 온 애는 이게 총 46년이거든요. 이 가장 많이 온 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46년에 얘는 딱 한 번 왔죠. 46년 동안 딱 한 번 온 만큼의 양이니까 46년 빈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두 번째로 많이 온 거는 46년에 두 번 왔죠. 그럼 46년에 두 번 왔으니까 23년에 한 번쯤 올 만한 그런 비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23년 빈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우 빈도라는 거는 이 일정 기간 동안 비가 이만큼 비가 몇 번 올만한가 뭐 이런 것들을 강우 빈도라고 해요. 그래서 100년에 한 번 정도 왔다 그러면 100년 빈도라고 하는 거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왔다 그러면 10년 빈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각종 이제 홍수 방지 시설의 기준을 정하는데 우수 설계관 기준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지성관이 있고 간성관이 있고 차집관이 있는데 이런 지성관, 간성관, 차집관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뉴스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간선하수관은 10년 빈도, 지성관은 5년 빈도에 맞춰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강우 빈도라는 게 이제 설계 기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기준 역할을 어떤 식으로 이제 기준 역할을 하냐 하면은 5년 빈도 설계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거는 5년에 한 번 정도는 홍수가 나도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를 어차피 100% 막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5년에 한 번 정도 홍수가 나는 정도로는 우리가 이제 5년에 한 번 정도 홍수가 나는 건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5년에 홍수가 2번 나지 않도록 뭐 설계를 하자. 이게 이제 5년 빈도고요. 10년 빈도는 마찬가지로 10년에 한 번 정도 홍수가 나는 건 우리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 예를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 홍수 나는 빈도로 이렇게 관 크기를 정하고 뭐 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설계 기준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100년 만에 강우 뭐 이런 거 많이 아마 기사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100년 빈도 강우 견딘다, 뭐 20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가 왔다, 뭐 500년 빈도 강우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어쨌든 크기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했잖아요. 그럼 대충 우리가 요 윗선들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하고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따라서 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대충 요때쯤이 이제 한 100개 정도 되는 위치가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100년 빈도 강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뭐 실제와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도시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하수 간거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유수지를 말단에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저류해가지고 도시 홍수를 막는다던가 뭐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빗물 펌프장을 설치해가지고 뭐 위기 시에는 펌프를 돌려서 물을 밖으로 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수를 방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제 홍수가 많이 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량이 더 많이 와요. 비가 더 많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도시화가 됩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포장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홍수가 나서 이제 침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막기 위해서 아예 여기를 크게 늘리는 이런 대규모 저류지를 건설하는 방법이 고려되거나 아니면은 군데군데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작은 뭐 물탱크를 많이 만들어서 얘를 막는 저영향 개발, 뭐 영어로 이제 LID, Low Impact Development라고 하는데 뭐 이러한 것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요즘 고려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단 강우 빈도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턴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 100년 빈도, 10년 빈도, 5년 빈도 이런 것들이 과거 강우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들 잘 안 맞고 엉터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5년 빈도로 강우 설계를 했는데 뭐 매년 홍수가 난다던가 뭐 10년 빈도로 설계를 했는데 뭐 2, 3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시화인데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불투수면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양의 비가 와더라도 더 많은 양의 비가 유출되기 지하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위로 유출되고 이런 것들이 다 홍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도시화가 되기 전에는 이제 비가 오면은 대부분이 증발되고 일부는 침투되고 그래서 표면으로 유출되는 게 한 13%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얘가 이제 포장이 되다 보니까 증발사는 35%고 침투되는 건 당연히 0이 되고 그래서 표면으로 유출되는 게 65%.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가 내리면은 비가 100이 온다 그러면 13만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제는 100이 온다 그러면 65가 흘러가니까 이때 더 홍수가 더 잘 나겠죠. 뭐 이런 문제가 도시화로 인해서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후에 유출량이 증가하니까 홍수가 나고 내수 침수의 빈도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상암역 주변인데 이게 1981년이고 2001년도 지도라고 해요. 근데 1981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면 한 40%만 유출됐으면은 지금은 뭐 70% 정도 유출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뭐 대규모 저류조를 건설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저영향 개발이라고 해서 다수의 이제 물탱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는데 뭐 대규모 저류조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엄청 큰 저류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가 내리면은 여기다 물을 저장해 놔서 홍수를 막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의 사이타마현에 이제 건설된 이제 물탱크인데
그리고 사람이 요만한데 탱크가 이만해요. 진짜 엄청나게 크죠. 뭐 잠시 그냥 뭐 감상을 하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로 물탱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판 파르테논 신전이란 별명도 있다고 하고요. 뭐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관광을 다니기도 한다고 해요. 비가 이제 물이 안 찼을 때는. 그리고 요게 이제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유입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커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대규모의 뭐 이제 물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여기다 이제 물을 저장해서 홍수를 막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막 크게 지어놨는데 보통 이제 일본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해야죠. 일본에 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물탱크를 만드는 게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뭐 광화문이나 강남 같은 지역이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워낙 많이 발생했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저류조를 지어서 홍수를 예방하고자 이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부산에서는 센텀시티 우수 저류조라고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일본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뭐 우수 저류조를 지어서 홍수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 크기가 있으면은 한 뭐 높이가 한 3, 4m 정도 뭐 되는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뭐 문제는 이걸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2009년도에 2012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뭐 홍수가 났다. 근데 뭐 이때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얘 자체가 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뭐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배수구가 그러니까 물이 빠져야 되는데 거기가 관이 막혀 있어서 제대로 물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해서 홍수가 났었다고 해요. 뭐 그런 식의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고 있고요. 또 비슷한 게 청주시에서도 비슷한 거를 뭐 건설했는데 청주시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제 우수재료조를 건설해가지고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얘 물을 담아가지고 뭐 홍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청주시에서 뭐 이렇게 뭐 트위터에다가 이제 자랑을 했는데 하필은 이 비가 이날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많이 내려가지고 뭐 홍수가 나가지고 결국 요 트위터 올린 거 때문에 엄청나게 욕먹고 그때 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제 청주시 공무원들이 어디 해외에 나가 있다가 이제 엄청나게 까이고 급히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고 뭐 이런 사건도 일어나기도 했었죠. 또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지하 대심도 터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터널을 뚫는 거예요. 빗물을 이제 저장해 둘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도쿄 지하에 이제 이런 규모의 터널이 있다고 하고 이건 미국 포틀랜드 지방에 뚫려 있는 터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이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용도로 이렇게 뚫어놓은 건데 또 일본이 하면 우리나라도 해야죠. 그래서 실제 이제 박원순 이제 전 시장이 실제 일본에 가서 견학을 하기도 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광화문에 이런 터널을 뚫을 계획을 세웠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뭐 광화문 쪽은 아니고 이제 신월 비물 저류조라고 이제 터널 형식으로 뚫린 곳이 있는데 높이가 한 7.5m고 길이가 한 3.3km 정도 되는 규모로 이제 이런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공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완공돼서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지속적으로 이제 비가 계속 많이 오면 따라서 이제 확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홍수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뭐 봤는데 뭐 관도 좀 더 크게 늘려야 되고 뭐 대형 조류조도 지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좀 더 얘를 날로 먹을 수는 없을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 좀 더 이제 친환경적으로 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게 이제 정형향 개발,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건데, 주로 이것들은 왼쪽 그림 보면 비가 왔을 때 이제 지붕에서 다 유치되고 주차장에서 유치되고 이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유치되니까 옥상을 녹화합니다. 그래서 풀 같은 거를 많이 심어요. 그럼 여기서 유출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위에 이제 아스팔트 걷어내고 많이 이제 풀나무 심고 주차장도 이제 침투형 주차장 많이 만들고 뭐 침투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유출되는 양이 적고 침투되는 양이 많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저영향 개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화초, 나무, 흙 같은 걸 주로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제 도시의 배수 문제를 해결해서 홍수를 예방하려는 그런 방법이고요. 1990년대 초에 이제 메릴랜드주의 이제 윌리엄스 카운티에서 이제 처음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게 효과가 좋다는 게 알려지고 나서 이제 다른 도시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옥상 녹화, 하나는 이제 침투 시설 이렇게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비가 내렸을 때 비가 바로 이제 유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시적으로 저류해주는 역할을 이런 데서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뭐 옥상 녹화는 다들 뭐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을 건데 뭐 지붕 같은 데에다가 이제 물을 모아둘 수 있도록 이제 흙을 덮어놓고 거기다 이제 풀나무 심어서
하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뭐 하수도로 흘러가는 빗물을 이제 지붕에서 일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흙을 이렇게 지붕 위에 놓다 보니까 좀 단열층을 만들어서 뭐 냉난방 비용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공공건물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남구청에도 지금 옥상에 돼 있고 부산시청에도 이런 식으로 조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비가 오면은 비가 세 가닥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가득 차서 하수도를 꽉 차서 흐르게 되고, 뭐 햇빛이 내려오면은 이제 두 가닥 정도가 반사되고 한 가닥은 흡수돼서 여기 뜨겁게 하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은, 옥상 녹화를 함으로써 이게 풀나무를 심으니까 세 가닥의 비가 오면은 두 가닥 정도는 요 나무나 풀들이 흡수해주고 한 가닥만 나가니까 이제 하수도가 꽉 찼다가 이제 꽉 차지 않게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햇빛이 이제 세 가닥 정도 오면은 두 가닥 들어오고 한 가닥은 흡수됐는데, 이제 두 가닥 이제 원래 반사되는 건 반사되는 데다가 이제 풀나무가 흡수해주는 것도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덜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 비용도 절감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게 이제 옥상 녹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옥상 녹화 단면인데, 단순하게 이제 흙 놓고 풀만 심는 게 아니라 이제 풀 있으면 흙도 있고 그 밑에 이제 배수판도 놓고 이제 방수 시트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비를 흡수한 다음에 얘가 이제 배수판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이 방수판을 통해서 이제 건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온도 저감 효과를 이제 직접 측정한 건데, 뭐 콘크리트에 비해서 옥상 녹화가 훨씬 더 시원하다는 것을 뭐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옥상 녹화가 좀 더 발전돼가지고 아예 이제 옥상 녹화를 할 때 그냥 예쁘게 꽃 심고 나무 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심자, 이래가지고 도시 농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간에 뭐 상추나 깻잎이나 뭐 감자나 이런 거 심어가지고 좀 농작물을 재배해서 뭐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옥상 녹화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예요. 다음으로 이제 침투 시설인데, 침투 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 수위 이제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빗물을 일단 모아두어서 인공적으로 지하에 넣어주는 시설을 침투 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물웅덩이를 인공적으로 만든 물웅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빗물 정원, 식생수로, 뭐 생물 침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요. 마찬가지로 빗물을 하수도로 빼지 않고 이제 모아두었다가 지하로 침투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도로 가는 양을 줄여줘서 결과적으로 이제 홍수를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 보시면 약간 물웅덩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비가 왔을 때 여기 고이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화초나 화단을 꾸밀 때 일부러 이제 도로보다 낮게 해가지고 도로에서 발생한 물들이 여기 모여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초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게 모두 이제 침투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투 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이디어 상품 같은 느낌이 많은데, 뭐 도로가 있으면 이 연석을 뚫어서 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나무한테 갈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아예 수로를 놔서 안에 있는 가로수에 물을 줄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아예 도로 옆에 이제 그 풀밭 잔디밭을 만들 때 잔디밭을 U자형이나 V자형으로 만들어서 물이 고일 수 있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빗물을 침투시킬 수 있게 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가정 및 정원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물이 고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비가 왔을 때 하수로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구조를 일부러 만드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녹지나 농지 만들 때도 아까 말씀드린 V자형이나 U자형으로 만들어서 뭐 물이 고일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농지를 만들 때 와플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요 움푹 파인 곳 가운데 이제 식물을 심는 거예요. 그럼 비가 왔을 때 비가 여기 고여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물을 계속 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이제 아이디어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이제 침투바지 옆에 이제 있을 때 단순하게 얘를 하수도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흙이랑 흙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물이 여기 빗물이 들어오면은 이런 구멍을 통해서 이제 지하로 빠져서 이제 지하수를 충전할 수 있게 하는 것들 모두 침투 시설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투수성 포장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아스팔트가 이제 물이 하나도 안 빠지는 구조인데 얘는 물이 잘 빠지는 구조로 이제 아스팔트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도로를 깔 때 일부러 이제 이렇게 블럭을 깔고 요 사이에 이제 자갈 같은 걸 넣어가지고 물이 이 사이로 빠질 수 있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모두 침투 시설에 해당하고요. 이런 투수성 포장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막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영향 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물 흐름들 관련된 뭐 시설들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물 순환을 회복하는 걸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올해 이제 KBS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독일에서 이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주는 뉴스인데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올여름 독일은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베를린은 물을 빗물을 흡수해서 땅 아래로 비가 왔을 때 내려보내는 비를 스펀지 이렇게 시티를 모아두고 흡수하고 계획하고 이런 있습니다. 것들이 이제 비를 흡수한다 그래가지고 강철과 스펀지 시티라고 콘크리트로 보통 얘기를 지어진 해가지고 건물이지만 이런 스펀지 이렇게 시티가 이제 숲처럼 만들 독일뿐만 수도 아니라 뭐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독일 수도 연구되고 베를린시 정부가 시행되고 계획하고 있는 있는 스펀지 실행되고 시티 있습니다. 조성 계획 덕분입니다. 건물 지붕은 물론 벽체에도 식물을 심어 빗물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Mit der Schwammstadt gibt es eine Reihe von Maßnahmen, die in Frage kommen. Das ist die Dachbegrünung, das ist die Fassadenbegrünung. Schon eine normale extensive Dachbegrünung kann bis zu 50% des Regenwassers im Jahresmittel zurückhalten. Das ist schon eine Menge. 시내 곳곳에 있는 작은 연못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빗물을 담아내는 저수지입니다. 또한 기습폭우 시 물빠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잔디밭에 경사를 주고 배수로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빗물과 지하수를 최대 30만 세제곱미터까지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지하 저수조도 만들고 있습니다. 홍수와는 달리 가뭄 때 이렇게 저장한 빗물과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